이주의 역사를 오늘의 정치에 대입해 보는 시간, 오늘 그날입니다. 사회학자 정찬대 박사 자리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날, 오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이자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네, 6.25 전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일 정도 남았는데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함께 전개 과정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소 냉전 체제가 이제 전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네. 한반도의 분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됐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1950년에 이제 북한의 이제 무력 군사 도발이 이루어져서 이제 결과적으로 한국 전쟁의 비극을 초래하게 됐는데, 당시 이제 그 한반도 분할 점령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45년 2월에 이제 얄타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이제 소련의 이제 정치 지도자가 만나서 그 독일 패전 이후에 이제 전후 문제를 처리하는 그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련의 이제 대일전 참전도 관련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식민지 조선의 이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되게 됩니다. 이 얄타 회담을 통해서.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련이 이제 결과적으로 대일전에 이제 참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이제 당시 이제 그러니까 8월 6일하고 9일날 이제 원폭이 투하되면서 이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당시에 이제 미국은 그 일본 본토에 있었고, 소련이 이제 지리적으로 바로 한반도 위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전투에 참여를 하면서 이 북한 지역을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서둘러서 이제 38선을 분할 점령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한 이북 쪽에 있는 일본군은 소련이 이제 무장 해제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남한 쪽에 있는 38선 이남에 그 있는 일본군 부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무장 해제를 하는 그 내용을 언급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소련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8선 분할 점령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비극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38선의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이제 선이 만들어진 건데, 그게 결국 이제 한국인을 남북한으로 분할하는 구획선이 돼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1948년에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는데, 네. 원래 이제 그 이전에 1946년에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돼요. 근데 그게 결렬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한국 문제를 이제 유엔에 이관하게 되는 거고, 유엔에서는 이제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이제 선거를 하자는 그 안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1948년 50 총선이 이루어지면서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이제 선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 전쟁이 사실 그때 이제 예고가 된 거죠. 사실 남북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냉전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됐는데, 그 소련의 원폭 실험이 이제 성공하고, 그리고 중국의 공산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동아시아 이제 팽창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미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 국동아시아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애치슨 라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소련의 그 지원을 받아서 군사력을 확보한 김일성이 한반도 무력 통일을 계획하고 결과적으로 19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을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한국 전쟁 전부터 이 남북 간 국지전이나 북한 도발이 계속 되어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초에 속수무책으로 남한이 당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이유는 좀 어떤 데 있을까요? 한국 전쟁이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불의 전쟁은 아니었었어요. 네. 그 이전부터 그 1948년, 49년에도 계속 옹진반도 전투라든가 개성이라든가 양양에서 계속 그 국지전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1949년 6월 26일 날 이제 백범이 암살이 되는데, 이때 김규식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 미국 대사관이었던 이제 미국 대사관 부영사로 근무했던 그레고리 핸더슨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간 전쟁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한탄하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한국 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이제 그 예고된 상황이었었고, 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6월 25일 일요일이었거든요. 일요일 새벽 4시에 이제 기습 남침을 이제 북한이 하게 되는데, 당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나 뭐 장성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간부들은 휴가를 가거나 외출을 간 군인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좀 느슨한 상태에 이제 이를 하고 있었고, 더더구나 이제 군 수뇌부는 그 전에 있었던 그 뭐 전면전이 아니고 국지전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측면이 있었고, 당시 이제 신성모 국방장관이 이제 신성모였는데, 신성모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전혀 그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제 그런 인식 속에서 개전 3일 만에 이제 서울이 북한군에 의해서 넘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맞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한국 정쟁 발발 초기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적도 좀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 좀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승만 초기 행적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점이 많아요. 그리고 비판점도 많고, 아까 네. 이제 군 수뇌부의 그 안일한 대처도 얘기를 했었지만, 네. 이승만 정부에서 전쟁 초기에 했던 그 행동들을 보면 너무나 그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피난민 1호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틀 만에 서울을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대전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서울을 버리고 이제 대전을 가게 되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에 있으면서 뭘 하냐면 녹음 방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울은 국군이 지금 사수를 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서울 시민들은 서울을 지켜달라,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던 시민들은 다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대전에서 이제 녹음 방송을 했던 거고, 굉장히 사실 기만한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녹음 방송 끝내고 난 다음에 이때가 이제 6월 27일이었는데 7월 1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피난길을 가거든요. 네. 근데 7월 1일은 당시 대전의 그런 위험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금강 저지선을 무너뜨렸던 게 이제 7월 16일이었고, 네. 대전 시내에 진입하면서 시가전이 벌어졌던 게 7월 19일하고 20일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7월 1일 날 이제 대전에서 피난을 내려가게 되는데 한 보름 이상이 아직 안전한 상태였던 거죠. 그때 이제 적절하게 대처를 했었으면 나왔을 텐데, 이미 7월 1일 날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피난을 가게 되는 그 루트도 굉장히 의문점이 많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산에 가서 이제 뭐 대구로 가거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 나름인데, 네. 7월 1일 날 새벽에 이승만 대통령이 수행원 3명만 데리고 1위로 가요. 전북 1위. 지금의 익산이죠. 전북 1위로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1위에서 이제 8시간을 기다려서 기차를 타요. 네. 기차를 타고 이제 목포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목포에서 다시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런 이승만의 행적에 대해서 이승만 일복 망명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그러면서 여러 의문점을 낳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전쟁 초반에 대한민국과 유엔군이 마지막 방어선이라 불리는 낙동강 방어선까지 좀 밀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상황이 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죠? 그 당시 이제 낙동강 전선까지 이제 밀려나면서 굉장히 네. 그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게 이제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이었었어요. 네. 근데 다만 그 인천 같은 경우는 저수간만에 차가 컸고, 그리고 이제 항구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 작전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굉장히 지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월미도에는 북한군도 진지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 국방부에서도 이 작전을 반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메가더가 강행을 했었죠. 결과적으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9월 28일 이제 서울 수복이 이뤄지게 되는 거고, 낙동강 정투에서 이제 한참 그 전투를 하고 있던 인민군들은 서울 이제 9.28 서울 수복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테러가 막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둘러서 이제 이북으로 갔던 인민군들이 있는데, 그 테러가 막히면서 올라가지 못했던 인민군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빨치산 입산 빨치산으로 가게 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게릴라전을 벌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네. 이제 한국 정쟁 당시에 수많은 민간인도 좀 학살됐는데 당시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 골로 간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예. 우리가 흔하게 이제 골로 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 전쟁에서 유래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민간인들이 학살됐기 때문에 너 그러다 골로 간다, 이런 말이 거기서 유래된 얘기인데, 네. 그만큼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이 됐었었죠.
1960년 이제 4.19 직후에 이제 피학살자 전국 유족회가 꾸려지는데 당시 이제 유족회에서 자체 조사를 했던 그 피해 규모가 한 114만 명 정도로 추정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이듬해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군부에서 그 유족회를 탄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체 조사했던 그 조사 내용도 이제 다 가지고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114만 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데 현재 이제 그 피학살자 유족회에서는 보통 한 100만 명 정도가 100만 명 정도의 민간인들이 학살했다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1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명확한 숫자는 사실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이제 그런 정도의 추산을 하고 있고 우리가 민간인 학살을 얘기를 할 때 보통 한 6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는데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있었고요. 국민보도연맹 및 애비검속 학살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 그리고 부역 혐의자 학살 사건, 그리고 후방 토벌 과정에서의 민간인 학살 사건, 그리고 이제 미군 폭격에 의한 학살, 네. 그리고 적대 세력, 자익에 의한 학살 사건으로 해서 이제 6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물론 이제 적대 세력에 의한 학살 사건도 있었지만 학살의 규모를 보면 한 8대2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군에 의한 피해가 훨씬 더 컸던 거죠. 아군에 의한 피해. 그렇죠. 네. 아군에 의한 피해, 그러니까 적대 세력하고 아군에 의한 피해 규모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한 8대2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아군에 의해서 학살이 됐는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국민보도연맹 같은 경우도 1949년에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1949년 이제 6월에 이제 국민보도연맹이 만들어져요. 이제 전향자 단체인데 그 사람들의 이제 그 국민보도연맹원의 명부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근데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익에 동조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애비검속을 해서 이제 예방학살을 시키는 거예요. 네.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의 가입자가 한 30만 명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수가 이 한국전쟁 초기에 보도연맹 학살 사건로 그 피해를 받고 그리고 이제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 같은 경우는 1948년 이제 12월 1일 날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948년이면은 우리가 제주 4.3이 있었고 여순 사건이 있었던 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2월에 이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많은 그 민간인들이 자익수로 이제 그 투옥 이제 그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전쟁이 이제 발발하는데 이것도 이제 예방학살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익수 위주로 제일 처음에 이제 집단 학살을 시켰던 거고 특히 이제 큰 피해를 봤던 게 이제 대전 형무소. 왜 그러냐면은 서울은 너무나 빨리 인민군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 손 쓸 수가 없이 그냥 피난길을 올랐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원 이후에서는 조금 더 정비를 갖추면서 대전 형무소 학살 사건이 굉장히 큰 규모로 일어났었고 네. 그게 이제 뭐 전주에서든 강주에서든 그리고 부산에서도 그리고 대구에서도 그렇게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서 재소자 학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부역 혐의자 학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28일 날 한강 인도교를 폭발을 하고 북한이 이제 남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도교를 폭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피난을 하게 되는데 이제 9.28 서울 소복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피난길에 내려갔던 정부 수뇌부라든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우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잔류파, 그러니까 잔류파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강파였던 사람들은 이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고 도강파가 9.28 서울 수복 이후에 서울로 들어오면서 잔류파를 자익 혐의자로 이제 더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탄압을 가하게 되는 거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그 녹음 방송도 얘기를 했었지만 서울 시민들한테 안전하니까 서울이 사수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너네들 그 인민군에 협조하지 않았냐 하면서 또 부역 혐의자로 학살한다는 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서울 경기 지역에 엄청난 수의 부역 혐의자 학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선이 이제 38선을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후방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었어요. 치안이 불안한 상태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방을 어떻게 해서 치안을 확보할 것인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는 이제 후방 토벌을 전담할 수 있는 부대를 창설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국군 제11사단이었는데 11사단이 이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토벌 작전을 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방 토벌 과정에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국군에 의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간인 학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군 폭격 사건 같은 경우도 노글린 사건이나 뭐 이리역 폭격 사건 뭐 이런 것처럼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수가 학살이 됐고 이제 적대 세력에 의한 학살 사건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나중에 그 전쟁이 이제 전쟁 초기에는 인민군이 사실상 뭐 점령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자익에 의한 그러니까 자익을 인민 재판하는 그런 학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적대 세력에 의한 학살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전쟁의 학살 사건은 보통 이제 그렇게 크게 이제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6.25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한국 전쟁의 역사적 의의를 짚어 주신다면요.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미소간 그 냉전 체제가 완전히 격화가 됐었잖아요. 네. 다만 이제 한국 전쟁 같은 경우는 냉전이 더 이상 열전이 되지 않도록 어떤 국제적인 협의나 협정을 만든 그 계기가 됐던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한국 전쟁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뭐 의미가 크고 어떤 그 이후에 이제 냉전의 그 미소 간의 그런 중심 체제로 운영이 되는 그런 체제를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는데 한국 사회 한국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그 전쟁이었었죠. 이를테면은 이제 그 남북한의 정치 지도자 김일성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이승만 이제 남한 같은 경우는 이승만 박정희인데 네. 이 독재 정권이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반공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한국 전쟁 이후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를 조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1953년에 이제 7월 27일 날 정전 협정이 나면서 이제 이 한국 전쟁의 총성이 멈췄었잖아요. 멈췄지만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이 이제 한국 사회를 오늘날까지도 그 지배를 하고 있고 이념 대립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게 한국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날에서는 6.25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앞으로 6월 25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전쟁의 이유와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찬대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